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 파산 위기를 맞은 크레딧 스위스 은행을 UBS가 인수하기로 하면서 일단 위기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여지는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코코본드라고 불리는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데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마을금고가 건설회사에 내준 대출의 연체액이 최근에 꽤 많이 늘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대출해준 걸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소식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던 연금 개혁 법안이 오늘 새벽에 프랑스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 간단히 정리해보죠. 3월 2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계절은 점점 더 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경제 뉴스는 여전히 차가운 소식들만 들리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차가운 경제 뉴스들을 따뜻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제 뉴스는 늘 냉장고에 있는 것 같아요. 꺼내면 항상 차가워. 저희가 그런 뉴스만 가지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따뜻한 것도 한번 골라서 한번 해보죠. 있기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있다는 소식, 파산 위기가 있다는 소식은 계속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하면서 들려오는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불안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섞이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네, 지난주에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 리포트 중에 하나가 외국 은행들이 지금 하나둘 부실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은 괜찮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은 리포트였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가 더 유명해진 게 저축은행 중앙회까지 나서서 이것은 너무 저축은행들의 위기를 부풀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항의까지 했기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았던 리포트이기도 했는데요. 리포트의 요지는 저축은행들이 당장 어떤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은행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만기는 좀 더 긴데 이 저축은행들한테 돈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는 자금들의 만기는 더 짧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에 예금 돌려달라고 하면 저축은행이 과연 다 돌려줄 수 있느냐? 돈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돈이 묶여 있어서 제때 돈을 못 내어주면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그건 뭐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금 찾으러 왔다고 해서 지난주에 대출 받아간 손님이시죠? 저희가 예금을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서 대출도 다시 돌려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건데 저축은행에서는 이 지금 만기가 소위 맞지 않는, 서로 두 개의 만기가 맞지 않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 이 두 번째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이제는 은행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달려가는 뱅크런이 아니라 손가락을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돈을 옮기는 뱅크 탭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만큼 위기가 생겼을 때 저축은행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화랑일 때 관련 대출을 많이 늘려놨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부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미분양이 늘면 걱정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약해 보이는 곳은 좀 단속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체로는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당연히 늘 그렇지만 언제나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유독 새마을금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축은행은 뭐 저축은행 나름의 그렇다고 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조금 더 잘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하는 이야기 같은데.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저축은행을 걱정하는 비슷한 맥락에서 새마을금고가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가 유독 그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부동산 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설과 부동산 업종에 내어준 대출이 한 5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다양한 부동산 관련 대출 중에 뭐 일부만 포함시킨 거여서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더 중요한 건 은행을 제외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증권, 캐피털, 저축은행 이런 등등이
건설이나 부동산업에 내어준 전체 대출의 40%가량을 새마을금고가 혼자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도 빨랐는데요. 2019년 말만 해도 새마을금고 안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30조 원이 채 안 됐는데 예.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빨리 늘린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못 갚는 곳들이 속속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만 연체액이 전년 대비해서 2배 정도 늘어서 4조 원 가까이로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면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는 중견건설사가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여기에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다 같이 중도금 대출을 해줬었거든요. 예. 근데 이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위기에 처해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부실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대출해준 금액의 절반까지는 돈을 더 쌓아 놓으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새마을금고 조합원들이 돈 더 내서 대비해라 그 말이군요. 네, 은행한 그 지역 새마을금고에 조금 더 예금을 더 받든지 해서 더 쌓아놔라. 그런데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 당장 그럴 돈이 없다,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중앙회를 대상으로 법적 다툼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좀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그렇게 빠르게 늘린 겁니까? 이게 뭐 아파트 담보 대출이 아니라 최초에 뭔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때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네. 그 누구도 위험해서 쉽게 돈 못 빌려주겠는데요 하는 그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이제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에 가장 힘이 실리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거 조금 위험할 것 같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은 막고 내줬던 대출도 좀 회수하는 분위기였는데도 새마을금고는 계속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 중에서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하는 곳들은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어느 정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작년 말부터 지도를 해왔는데 새마을금고만 감독부처가 달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감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와 비슷하지만 농협이나 수협처럼 다른 금융회사들은 감독은 금융감독원이 하는데 이 새마을금고만 아직 법상 금융감독원의 감독 테두리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말에야 겨우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를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음 달에야 약간 뒤늦게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이 좀 리스크를 두려워하면서 대출을 꺼릴 때 부동산 대출에서 좀 홀로 영업을 이어온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사실상 금융회사인데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관리한다는 이유로 항상 엇박자가 계속 나는 이거는 그 금융위원회랑 행안부랑 둘이 만나서 합의해라고 하면 합의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네. 행안부가 주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안 좋은 걸? 그렇죠. 그럼 더 윗선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이든. 네. 또 새마을금고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 고치라고 국회가 있잖아요. 필요한 법이면.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새마을금고에 문제 벌어질 때마다 여기는 행안부 소속이라 관리 안 된다는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어쨌든 결국은 또 이게 새마을금고로 튀었군요. 새마을금고에 예금 넣은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이렇게 새마을금고가 위험해지면 여기 있는 예금은 5천만 원까지만 해줍니까? 보호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비슷하게 보호를 해주는데요. 다만 법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쌓아놓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극단적으로 새마을금고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겨서 중앙회가 쌓아놓은 돈마저 부족해지면 5천만 원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큰 사태까지 번진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정부가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예금 보장해주겠다라고 나서는 것처럼 우리 정부에서도 보장해주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기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하는 조직에서 그 뒤를 바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 기금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항상 부동산 끝물이 되면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지는데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하는 게 땅 살 돈은 없는 그러나 여기다 땅 사서 아파트 지으면 잘 팔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 논밭을 사겠다고 하니까 뭐 이거 만약 분양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해서 1금융권은 못 빌려주고 그러니까 항상 어딘가에서 위험 선호적인
금융회사들이 돈 빌려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네, 과거에는 맞습니다. 저축은행이 그랬다가 저축은행이 망했고 몇 년 전에는 증권사들이 달라붙었다가 증권사들이 망할 뻔했고 네. 이번에는 새마을금고가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안 달라붙으면 아파트 건설 자체가 안 되고 누가 달라붙으면 항상 끝물에서 이런 위험한 금융회사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랑기에 돈이 잘 벌릴 때 그때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게 원론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양효걸 기자님, 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UBS에 인수된다고 뉴스가 나오던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이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스위스의 최대 투자은행 UBS가 뭐 라이벌을 삼킨 거죠. 2위인 크레딧 스위스를 헐값에 사들이면서 과연 이번 인수는 승자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초고속 인수를 진행하면서 블랙 먼데이는 피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럽 채권 시장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헐값에 크레딧 스위스를 사들인 UBS가 가장 큰 이득을 봤지만 동시에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자 그리고 스위스 금융당국이 모두 손해를 봤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UBS는 싸게 샀죠. 그리고 이번 인수에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가량의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손실을 책임지는 대신에 막대한 정부의 지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립은행은 약 141조 원을 대출해주기로 일단 약정을 했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네, 이 과정에서 뭔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게다가 추가로 손실 보증도 해줬거든요. 7조 원까지만 UBS가 맞고 더 터지면 이건 스위스 정부가 책임져라. 네, 여기서 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인수 과정에서의 우발적인 채무는 이제 스위스 국립은행이 대출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인수에서도 가장 큰 손해를 입은 쪽이 누구냐 했을 때 크레딧 스위스의 후순위 채권 중 하나인 신종자본증권 AT1을 들고 있던 채권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체 채권 중에서 AT1 채권이 약 160억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약 22조 원 규모였는데 이 채권을 상가 그냥 없애겠다 하면서 순식간에 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채권이라고 하면 크레딧 스위스에 예금 맡긴 것도 일종의 크레딧 스위스한테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채권인데 네. 그거는 뭐 스위스 정부가 해주든 UBS가 해주든 해준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신종자본증권 AT1이라고 불리는 이 채권은 크레딧 스위스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인데도 이건 못 받는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특수한 이제 조건이 달려 있는 건데 이 AT1이라는 채권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걸 대비해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채권이 맞는데 만약에 은행이 이 자기 자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 정부가 이거 부실금융회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투자자의 동의 없이도 아예 빚을 없애버릴 수 있는 이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일반 주식으로 전환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AT1을 이제 발행 주체가 발행을 해놓으면 은행이 유사시에 빚을 없었던 걸로 해서 채무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게다가 주식으로 전환해서 은행의 부족한 자본금을 메꾸는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은행 입장에서는 예비군 특공대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유사시에는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나중에 은행이 어려워지면 주식으로 바꿔서 자본금 충당하거나 나는 돈 못 줘 어려워졌으니까 이렇게 아예 빚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화됐을 때 쓸 수 있는 요긴한 안전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돈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졸지에 끌려가는 거네요. 정반대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사실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은 좀 발랄하게 들립니다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습니다. 은행이 부실화하면은 이걸 돌려서 자본금으로 충당을 하거나 아예 안 갚으면 채무 부담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걸 자기 자본 비율, 우리가 BIS 비율이라고 해서 이제 감독할 때 쓰는 비율로 이 채권을 자본으로 넣어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코코본드 발행해두면 뭐 건전성 비율도 통과가 가능하고요. 어려워지면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이제 발행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은행 입장에서 그냥 유상증자 같은 거 하라고 하면 모집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그냥 잠깐 빌려주시는 거예요. 네. 마치 현역 군인 모집이 잘 안 될 때 대학생들한테 뭐 학도 호국단 내지는 뭐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게 사실 그냥 대학생 클럽이야 이렇게 모아놓고 유사시에는 트럭에 타세요 이제 하는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건데 이자를 많이 줬나 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네, 이게 투자자가 보면 정반대죠. 이게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면 또 한 푼도 못 받는 거니까
일반 회사채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건데 높은 수익률을 내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스위스 같은 세계 굴지의 투자은행이 망하겠어? 망할 확률 굉장히 적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이 AT1을 많이 사뒀던 겁니다. 그런데 크레딧 스위스가 부실화하고 UBS에 인수가 되면서 이 UBS가 이 채권의 옵션을 사용해서 22조 원이 된 채권 금액을 못 갚겠다. 이렇게 영원으로 상각해서 빚을 없애버린 겁니다. 위기가 되면 이 돈 우리 은행이 쓰기로 했으니까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예. 그렇군요. 야, 이게 보통은 회사가 어려워지면 일단은 회사 돈을 채권 가진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면 주주들끼리 나눠 갖거나 돈이 없으면 이제 주주들이 마지막에 손해 보는 건데 이 코코본드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는 주주가 되는 거군요, 그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오히려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UBS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 이제 주식 보통주 22.48개당 UBS 주식 한 주를 바꿔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나마 손실폭이 좀 덜한 건데 오히려 이제 AT1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들은 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AT1이 휴지 조각으로 변한 게 이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전파되는 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UBS 인수로 이 사태가 뭐 가라앉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예상들이 빗나가고 있는 건데요. 이 코코본드 샀던 투자자들이 그럼 파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거꾸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원으로 변한 AT1 채권의 규모가 이 유럽 AT1 시장 역사상 최대 수준의 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까지 제일 규모가 컸던 게 2017년에 스페인의 한 은행이었는데 한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지금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각이 된 거고 이 AT1은 크레딧 스위스만 발행한 게 아니고요. 이 전 세계 AT1 발행 시장만 봐도 거의 360조 원 규모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누가 갖고 있고 누가 그래서 손실 보고 있고 누가 흔들흔들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겠네요. 또. 네,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AT1을 보유한 자산 운용사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외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장 그러면은 이 AT1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아시아권의 은행들 중에 AT1을 발행을 많이 했던 이 은행들의 주식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 크레딧 스위스 AT1을 많이 갖고 있는 은행들? 아닙니다. 그냥 AT1이라는 그 신종 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한 은행들도 이거 AT1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AT1 시장 전체로 이게 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AT1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주들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번 상각으로 금융사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쇄 부실화되거나 이 충격으로 흔들리게 되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이제 전파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코본드 AT1이라고 하는 것도 만기가 있는 채권이니까 채권을 발행했다가 만기가 되면 그거 갚고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은행들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런 상황에서는 돌려막기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영구채로 발행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전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놓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예 한 번 사면 그냥 영구채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원금을 어떻게 돌려받지? 아무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금융상품이었네요. 박 작가님,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는데 여러모로 반대가 심했던 거고 별 문제 없이 통과는 됐나 보죠. 그래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프랑스가 말 그대로 폭발 직전인데 그래요? 이게 연금 개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절차상의 문제를 두고 지금 프랑스가 매우 뜨겁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낸 법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게 절차인데 정부가 하원을 그냥 쉽게 말해서 패싱, 그러니까 절차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하원 표결 절차 없이 그냥 처리를 한 건데 프랑스 하원이 총 577석이거든요. 근데 그중에 여당이 한 250석이에요. 절반이 안 되죠.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당이 61석이긴 한데 여기가 대통령 편을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하원 표결 절차 안 거친다. 이러고서 그냥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그래도 돼요? 국회를 통과를 안 해도? 프랑스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프랑스 헌법에 이런 조항이 적혀 있거든요. 긴급 사태에 한해 정부가 의회를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헌법에. 근데 대통령이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의회에도 거기에 맞설 카드를 주긴 줘야 되잖아요. 그 카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안에 대해 의원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예요.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 손드세요라고 해서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무효가 되는 거고요. 과반 찬성이 안 나오면 바로 법안이 발효가 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네. 의회에서 한번 그래도 투표를 해서 네.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하거나 반대하면 의회 마음대로 한다. 네, 한 번 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어제 있었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안 나왔습니다. 과반에서 9표가 모자랐고요. 이럴 거면 국회 거칠 걸 그랬네요. 근데 국회를 거치게 되면 예. 국회에서 확정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대통령 그래서? 입장에서 불안했던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에 쓰여져 있는 권한을 사용을 한 건데 아무튼 이제 통과가 됐고 당장 9월부터 시행이 들어가거든요. 예. 당연히 여론은 안 좋죠. 정부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국회 논의랑 표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안 좋은데 이 재선 임기 1년 차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벌써 레임독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지금 연금 개혁에 걸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했네요. 이게 옳고 그르고 간에 네. 요즘 민주주의 나라 대통령들은 잘 안 하는 일인데 인기 네. 없는 거. 왜냐하면 마크롱 대통령의 공약이 예. 연금 개혁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 못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해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라면 그냥 하고 지지율 떨어지자라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걸로 공약은 보입니다. 했어도 그래도 인기 없는 건 안 하더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이란 핵 문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들여다만 보고 있고 지금. 네. 선거는 다가오고 어쨌든 프랑스 연금 개혁안 내용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62세인데 예. 64세로 늘리는 거고요. 연금을 100% 수령하려면 42년간 보험료 내야 되는데 요거 43년은 늘린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받으란 얘기네요. 더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라는 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랑 프랑스가 좀 다른 게 프랑스는 지금 퇴직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연금을 지금 일하는 사람들한테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이거든요. 쌓여있는 돈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장 올해부터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게 되고 2030년이 되면 적자 규모가 한 19조 원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 예전에 내기 시작할 때는 이런 일 닥칠지 모르고 냈을 텐데 프랑스 국민들도. 그렇죠. 정부는 안심하라고 그랬을 거고. 네. 근데 또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시점이 이거 빨리 참. 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군요. 네. 예. 예, 손에 잡힌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